예전에 모기업의 채용 논술 시험을 채점한 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수백 명의 답안지를 채점하려면 힘들겠다고 말을 건넸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첫 문단만 보면 압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분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문단이 참신하면 글 전체가 우수하다. 글을 다 읽고서 좋은 점수를 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첫 문단이 진부하거나 지루한 글은 내용도 별 볼 일 없을 때가 많다. 즉, 독자의 눈을 사로잡는 글을 써야 높은 점수를 받는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글을 쓰면서 누군가 그 글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이 독자의 관심을 끊임없이 끌어야 합니다. 독자가 읽기라는 귀찮은 작업을 완수하도록 말이죠. 무엇보다 글의 첫 부분은 절대로 지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서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직구를 던지는 스타일이 있어요. 모두가 알고 있는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글을 쓴다면 직구를 던지는 것도 방법입니다. 뻔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대신 문제나 주제에 대한 견해를 바로 꺼내는 것이죠. 이런 방식에 능한 사람들의 글은 칼날처럼 예리합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의 글쓰기는 글을 단조롭게 만들기 쉽다는 거예요. 영화를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 메시지를 대놓고 퍼붓는 영화보다는 줄거리에 자연스럽게 녹여서 전달하는 편이 감동이 더 크죠. 자신의 주장을 예리하게 펼칠 자신이 없다면 양념을 조금 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쓰기 초보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일화나 사건을 묘사하면서 글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화는 당연히 주제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죠. 독자는 일화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주제를 이해하게 됩니다. 공감대도 높아지고요. 첫 문단에서 일화를 소개했다면 다음 문단에서 자신의 핵심 견해를 전달하는 주제문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첫 문단의 길이는 200자에서 400자 내외가 적당해요. 그러면 제가 쓴 예시를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맞아, 나 사실 약 먹어. 친구는 배시시 웃었지만 우리는 얼음처럼 굳었다. 녀석에게 약 먹냐? 정신 좀 차려 라고 농담을 던진 다른 친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한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주변에 한 명쯤 있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집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우울증 환자는 93만 명, 서울의 경우 인구 1000명당 25명이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았다. 불안장애 환자 수도 이에 못지않아서 같은 기간 86만 명에 달했다. 진료를 받지 않아서 통계에 빠진 환자는 더 많을 것이다. 유병률 기준 조현병 환자 수는 25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 사건 이후로 넷플릭스를 보면서 웃지 못하는 순간이 생겼다. 넷플릭스는 외국 영상물에 한국어 자막을 삽입하면서 정신병자라는 단어를 수없이 사용한다. 정신과 관련이 있는 부정적 단어라면 무엇이든 정신병자로 번역한다고 보일 정도다. 정신병자가 정신질환자를 비하하는 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다. 장애인을 애자, 병신 이렇게 낮춰 부르는 일은 이제 공적 영역에서는 사라졌지 않은가. 귀머거리는 사어나 마찬가지다.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쓰게 웃었다. 정신병자 정도야 이제는 면역이 돼서 괜찮아. 그런 말에 일일이 상처받는다면 살기 어려운 세상이야.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다. 또 언중이 이미 정신병자를 욕설로 사용하는 현실이 몇 마디 재현에 바뀌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기업처럼 공공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주체들이 달라지려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인다면 상처가 조금은 낫지 않을까? 한 인기 미국 드라마에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정신질환자를 범죄 용의자로 추정한 대사가 나온 직후에 정신질환자는 실제로는 피해자가 될 경우가 많지만 이라는 내용의 단서를 달았다. 그 작은 배려, 작은 한 걸음이 우리 공동체를 구하리라 믿는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에 꺼버리신 것은 아니겠죠? 보시다시피 일상적 소재에서 글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글의 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문단에서 제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넷플릭스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더 확장하면 다른 여러 방송들도 글의 소재로 끌어들일 수 있겠죠. 3문단짜리 짧은 글이니까 주장을 마지막 문단에 배치했습니다만 5, 6
8문단짜리 글이라면 앞부분에 배치해야 합니다. 최소한 두세 번째 문단에는 주장이 와야죠. 또 멘트로 글을 시작하는 것도 독자의 공감을 끌어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멘트로 글을 시작하려면 그 멘트가 읽기에도 좋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글 전체를 요약하는 내용이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딴소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편으로 명언이나 고사성어를 인용하면서 시작하는 방식은 웬만하시면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글이 진부하게 느껴지기 쉽거든요. 물론 글쓰기에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법칙이란 없어요. 저는 글쓰기 초보들이 그 단계를 벗어나도록 팁을 드릴 뿐이죠. 글쓰기에 익숙해지면 자신의 연장통에서 다양한 도구를 스스로 선택해서 글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구독자분들이 그 연장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자가 글을 끝까지 읽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쉽고 가장 어려운 일이죠. 바로 새로운 이야기를 독자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아는 이야기에는 너무 쉽게 질립니다. 새로운 소식, 뉴스, 모르는 이야기에는 귀가 쫑긋 섭니다. 대통령의 누구누구 당선, 이런 이야기에는 독자의 귀가 번쩍 뜨입니다. 별다른 기교가 필요하지 않아요. 글쓰기를 잘하려면 많이 들으라고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겁니다. 많이 들어야 많이 이야기해 줄 수 있으니까요. 글감을 직접 체험해보면 더 좋지요. 그래서 글은 발로 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작가들이 취재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고요. 그래도 겁먹지는 마세요.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글쓰기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만년필 리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펜형이었습니다. 그럼 안녕.